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 2호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1호의 키워드가 징계 해제였다면 이번엔 국회의원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혁신안과 함께 친윤 또 지도부를 향해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하고 다른 전국 이슈와 묶어서 전국 대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합병 절차와 소비자에게 와닿는 대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내 주요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네,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핵심 인사를 정면 겨냥하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혁신위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죠. 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이 대사면이 포함된 1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한 지 하루 만에 혁신위가 2호 혁신안 발표를 위해서 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의 결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다가오는 총선에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수도권 험지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포함 여부로 이 관심을 모았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바 윤핵관을 포함한 이 주류 세력의 정치적 결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쇄신의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 이 현역 의원 등에 대한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이 담긴 2호 혁신안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으로 이 회전문 인사라는 당 일각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공개 요청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채비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 역시 이 계파 갈등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이 친명 기획단 아니냐는 이 비명계 중심의 반발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 총선 준비를 위한 큰 줄기는 정해진 만큼 이 공천 심사 세부 규칙과 현역 감점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관련 당내 전담기구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죠. 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란 이슈를 띄운 여당은 당 차원 특별기구를 꾸리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 의결을 목표로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위위원은 15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행정과 경제 등 연관 분야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각종 전문가 그룹의 합류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열쇠를 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해결하라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호선 연장 카드는 물론 이 지방 메가시티 추진까지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여당의 의제 선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한 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야당이 협조를 당부했지만 R&D와 지역화폐 등 각종 분야 예산을 두고 더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해 치열한 기싸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경기도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김포 외에도 대여섯 개 지역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을 포함해 거론되는 지역들을 특위위원들과 함께 다녀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관련 특별법안 마련 등 입법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편입 규모를 어느 도시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우선 고려할 사안이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함께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 말고 대여섯 개 더 검토하겠다. 자, 이번 김포 편입 이슈, 경기도 분도 문제와 맞물리면서 경기도지사 입장도 관건이었지만 출장이었죠. 중국 출장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도지사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 확장이자 지방 죽이기라며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나쁜 정치라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입니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포시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방문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6일 오전으로 계획된 김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일 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면담 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수도권 매립지 방문 계획은 애초부터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이 없었다면서 평소 이행하던 현장 행정 활동으로 준비됐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빠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최소 3%대 경제 성장률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정, 금융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확장 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확대를 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고물가를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으로 IMF 등 세계 금융기구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의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개 법안 각각의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 등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법안 처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근간이라며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예산에 반영해 낮은 금리로 대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 유입되는 소상공인이 줄게끔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30%대 중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7가지 분야별로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외교 정책이 40%로 가장 높았고 대북, 복지, 부동산 정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유권자 10명 가운데 6은 공직자 인사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1%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통합위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특위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정책을 분석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이주민 통합 방안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은 수도권 확장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하철 연장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호 혁신안, 물론 험지 출마, 불출마가 가장 궁금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좀 어떤 걸 담고 있는 겁니까? 네, 크게 보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는 문제, 또 불체포 특권을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담는 문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비 삭감, 그다음에 의정 활동 그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공식화된 그 혁신위의 방안이고요. 예.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의 지도부, 또 중진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윤핵관 의원들 이제 불출마 또는 수도권에 출마하시라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혁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뉴환 위원장도 희생을 강조했거든요. 자, 박 전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뉴환 위원장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방금 말한 대목도 좀 눈에 띄지만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언론에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졌거든요. 합쳐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는 사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 혁신과 관련돼서 검토됐던 그런 안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은 게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양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영남 지역에서 동일 지역구 3선을 했다. 그런 경우와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그것도 수도권 중에도 좀 어려운 지역에서 3선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일률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이제 수많은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런데다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법이든 뭐 어떤 법에도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3선 연임금지 제한이. 그건 이제 그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사업자들이나 그런 이익 집단과 결탁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런 견제 장치를 둔 건데 이제 국회의원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이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도 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같은 건 이를테면 정당 내부적인 어떤 뭐 그런 비공식적 관례로서 그런 걸 가져갈 수는 있을 텐데 제도로 이걸 만드는 건 적합치 않다. 이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혁신안에서 저는 앞서 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나 불체포 특권이나 또 세비 삭감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새롭거나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데 오히려 공식적인 제도 개선안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나 서울 수도권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권고도 아니고 호소도 아니고 요구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적 쇄신의 이 칼을 이뇨한 위원장이 뽑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당내의 논란과 진통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라는 표현까지 쓴 저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당사자인 그 이를테면 영남권의 중진이라든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냥 외면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에서 훨씬 명분이 있거든요, 저 얘기가. 그런 면에서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그 이뇨한 위원장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당 최고위원회는 저걸 수용할 거라고 보고요. 저걸 수용하게 되면은 아마 김기현 대표부터 이를테면 울산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 출마 선언이 조만간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윤핵관들 중에 상징적인 분의 불출마 가능성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강력한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즉답은 피했지만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중진, 친윤, 지도부 이게 다 겹치는 인물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용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 우리 당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바닥을 친 겁니다. 지지율 면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희생은 그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을 아마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당 내에서 분란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이런 그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작은 당으로 특히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사실 국민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내년 총선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려놓는 그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아마 논란과 반발이 예상은 됩니다. 아직도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공천 룰을 또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그 뜻 이런 것이 당 지도부에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뭐 7선이 되든 8선이 되든 그것은 3선까지만 하세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위헌이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지금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희생이 요구된다. 이제 그것을 인요한 위원장이 강력하게 네. 요구를 한 거죠. 아무튼 총선 앞두고 내부가 좀 크게 술렁술렁할 수밖에 없는 화두를 연달아 던지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선 한 수 좀 가르쳐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인데 이를테면 밀당일까요?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 측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 가장 큰 갈등 요인이자 또 잠재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했을 때. 네.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불화를 어떻게든 좀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공개적으로 그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핵심은 나를 만나가지고 화합하는 게 아니고 또 당내 영남 다선 의원들한테 뭐 험지 출마 불출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지난 그 강서 재보궐선거로 나타난 지금 이제 여당에 대한 민심 위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꿔야 되고 네. 지금처럼 이 수직적인 당정관계 바꿔야 되고 혁신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자기를 만나가지고 뭐 화합하자 이러는 건 이제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평행선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가지고 뭔가 이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매듭을 묶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풀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결자 해지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워가지고 그때 뭐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대로 간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 그 강서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 위반을 돌이키기 어렵고 그걸 돌이킬 사람은 인요한 위원장도 아니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개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와 당정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네. 그 연장선에서 또 본인과의 이런 문제, 그 매듭 이걸 풀어야 문제가 해소되는 거다. 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네.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이 문제를 참 풀기가 어려워요. 만나가지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한테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제 낮은 자세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냉담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나를 나쁜 놈 만들려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반발심까지 내비치고 있어서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만남이 성사되거나 그 관계가 진전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은 100%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마침 YTN에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된 또 언급을 했거든요. 자, 유 전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또 김영우 전 의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을 만드실 가능성도 여러 선택지 중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열려 있죠. 이준석 대표가 대선 전에 당 대표 되고 나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뭐 피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뭐 짐작을 하고 하니까 뭐 적당한 시기에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뜻을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신당 창당 질문이 나오면 유 전 의원이 답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민 없이 좀 답변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가능성은 뭐 정치에서의 가능성은 0%에서 100%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현 가능성, 또 현실성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해요. 네.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권 주자였고 당의 또 주류였고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탈당 또 창당, 신당 이게 과연 쉬울까?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는 또 당으로 이제 새로 돌아온다든지 합당한다든지 뭐 보수 진영에 있어서 어떤 대권 주자가 또 된다든지 하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보다는 사실 신당 창당에 대한 저는 부담이 훨씬 더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능성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 이거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네.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 가능성이 네. 더 커지겠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혁신위원회 입장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또 이준석 전 당대표 만나려고 하고 하는 네. 이런 것은 우리 당이 어쨌거나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불편해도 할 수 없고요. 내년 총선에 이긴다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답이 주어지지 않고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네.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그런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유지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자막처럼 오히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제로고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뭐 일각의 이제 극적인 뭐 관계 진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관측인 거죠. 결국 내년 총선 결과의 위기감을 지금보다 현재 여권이 더 크게 느끼게 되면 지금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당내의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당장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보수 지지층이 분열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난 그 대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던 수도권의 2030 이 표심이 상당 부분 그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만드는 신당으로 쏠리게 되면 수도권의 이제 여권 총선은 그야말로 이제 뭐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이 참패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처럼 이 꽉 막힌 관계를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는 거는 노원 공천은 아닌 것 같아요. 노원 공천은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출마를 3번씩이나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노원 공천한다 그래서 뭐 당내에 남아서 어쨌든 백의종군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원점에서 잘못된 본인에 대한 징계 네. 그 인정하고 그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을 당내에서 그걸 보장해라.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다고 관계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치인의 마땅한 그 이 존재감이나 또 그 정치인의 마땅한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려고 해서 이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건 원상회복일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선대위원장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도 긴장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보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위의 2호 안건이 나오기 전날 비윤계에서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9일 만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이제 사무총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 영입 그 활동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오긴 해왔어요. 저도 뭐 직접 얘기도 좀 들은 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아마 맡길 수 없었던 그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철규 사무총장 전 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이제 구성도 그렇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연속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실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당내 그냥 중진 의원이 했는데 어떤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하는지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인재 영입위원장이 쭉 많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재 영입을 하면은 그분들을 이제 당내 뭐 요직에도 앉히고 뭐 이랬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총선 직전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 공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마음대로 누가 어떤 사람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그 공천 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겠다. 공천 룰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예. 그거는 제가 보장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어렵고 난제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은 내년에 200석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호언할 정도로 민주당의 그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200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몽 아닙니까? 그 개헌선 돌파하는 거고 네. 탄핵 소추안 그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뭐라도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도 아마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과 보조를 맞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룰을 만드는 거죠. 방금 전에 200석을 호언했다고 했는데 그런 민주당을 주춤하게 만든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김포 서울시 편입 메가시티론에 대한 건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시점에서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두 분께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권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 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입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 오늘 추가된 목소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 나쁜 정치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아까 저희가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자, 이번 이슈 이후 두 분간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대형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한 거고 네.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의해야 될 게 사실 상당히 많은 쟁점이 네. 많은 이슈긴 한데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한테 득이 될 거냐 이 판단을 먼저 해본다면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의 그 기대감이나 또 찬성 여론도 굉장히 높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이미 이제 자치구에 그 해당 지역과 인접한 그런 네. 서울 자치구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제 혼잡도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 이번 어떤 그 편입으로부터 이 제외되는 그런 대상 지역의 반발도 클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 시대 얘기를 한편으로 하면서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정부가 하는 거 여당이 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이제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냐. 이런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 이 이슈를 터뜨려 가지고 이슈몰이를 총선 때까지 짧고 굵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다양한 반론이 등장할 수 있고 그 반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이제 부정적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제시가 되면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또 수도권 지역에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나 또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지방에 소외된 그런 이 발전 이 소외 지역들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부합하는 정책인가 여러모로 정부가 너무 좀 여당이 너무 섣부르게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구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마침 어제 또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언론이 좀 주목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총선이 5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야 모두 표 계산에 좀 몰두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아마 유권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놓고 좀 이어서 논의를 해본다면요. 이제 총선 앞두고 이것이 터뜨릴 이슈라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잘 터뜨렸다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게 만약에 뭐 12월, 1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더 반대에 붙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불을 지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기 분도론, 경기 북부 그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면서 네.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이런 시들은 서울 인근의 시들은 야 경기 북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천으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있어 왔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당에서 치고 나온 겁니다, 소위.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무슨 총선이다. 물론 이제 정치권 또 정당에서 하는 일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네. 오히려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뭐 5호선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김포시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그 생활 문화권, 뭐 교육권, 교통권 이런 게 굉장히 서울하고 밀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고양시 같은 것도 엄청나고요. 거기는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금 특례 도시인데 아마 김포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서울 편입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금 당황스러운 입장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말을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가지고 올 그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도 찬성도 좀 못 하고 있는 거죠. 원내대표는 이제 뭐 이야기를 조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당도 행정개혁 개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있다. 근데 제가 뭐 17대, 8대, 19대, 18, 19, 20대 세 번 했지만은 네. 민주당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 네. 다만 용산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교육발전 특구인가요? 그것을 또 이제 발표를 좀 했더군요. 네.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만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좀 더 그랜드 디자인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화두가 이걸까요? 자, 경제 성장률 3%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2분 정도만 더 쓰기로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재정 확대를 놓고 또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서로 민생을 얘기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3고의 충격, 그러니까 물가, 환율, 금리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이제 정책 방향이 많이 다른 거죠. 지금 여당은 대체로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와 대비시켜서 얘기한다면 감세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재정 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 건전 재정이 안 됩니다. 여전히 네.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인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또 경기가 회복을 보이지 못할 때는 재정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수 운영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감세 일변도 긴축 일변도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탄력성을 너무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침체에 늪으로 빠지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우려는 야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3% 성장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도 좀 늘리고
그리고 추경해가지고 이 재정 지출 이 증가율을 좀 늘리자. 이걸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좀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네. 이번 예산 심의 때 어떤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대 부분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끝으로 한 1분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3% 경제 성장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뭐 지역 화폐 확대해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또 발전시켜야 되고 그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얘기입니다. 실패했던 것이고요.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다시 하면서 3% 성장 얘기하는 걸 보고 역시 경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네. 준비 안 된 발언을 그냥 한 거다. 경제 성장 3%를 그냥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역 화폐 가지고 3% 달성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네. 어느 정권이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켰다.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우 전 의원, 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비난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 논평원의 글을 통해 북한의 무력은 전쟁 광신자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으로 대답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 권익을 사수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열의에 충만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미니트맨 3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미국이 전략 핵으로 북한을 겨냥하든 전술 핵으로 끌어들이든 관계없이 핵에는 핵으로라는 군사적 대응 입장은 절대 불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야간 불빛이 관측돼 3차 발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건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나사의 지난달 19일, 21일, 26일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에 한밤에 불빛이 관측됐다면서 북한이 10월에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던 3차 발사를 준비한 것 아니냐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빛이 포착된 지점은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1차 발사를 감행했던 새 발사장이 아니라 기존 발사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유럽 등의 제외공간 연수의 철수에 대해서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제외공간 조절 사업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주권 국가들이 대외 관계에서 국익 증진을 지향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시기에도 이러한 조치들을 여러 차례 취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을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계절을 거스르듯 사흘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에 비가 온 뒤에는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상 고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11월 덥지 않게 많이 더웠죠? 네, 그렇습니다. 관측 사상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늦가을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과 동해가 21.1도, 울진 20.7도, 서울도 18.3도를 기록하며 11월 최저 기온으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10에서 15도가량 높은 겁니다. 한낮에도 경주가 27.4도, 제주 성산 27.3도, 서울 22.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비의 양이 5에서 최고 5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저기압이 통과하는 중부지방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남해안, 높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안팎의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아시아 등 동반구의 최근 날씨가 관측 이래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의 첫 이틀 동안 한국, 북한, 몽골, 필리핀, 튀니지,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몰타 등 동반구 8개 나라에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은 올해 들어서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꾸준히 발생해온 열돔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에 신고된 10월 4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8,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주보다 17% 늘어난 수치로 8월 2주차부터 10주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확진자가 증가세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장과 대한노인회장이 함께 백신을 동시 접종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오늘 서울의 한 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했습니다. 그제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96만 7천여 명, 20%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높습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윤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전 씨 측은 구속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가량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전 씨가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선 지난달 31일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관련해선 취재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후 전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결혼 예정 상대였던 남현희 씨와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이르면서 범죄 수익이 5억 원을 넘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고요.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현희 씨. 자,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 외제 차량 등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가로챈 돈 대부분을 남 씨에게 썼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남 씨 측은 자신은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고가 외제 차량이나 가방 등을 경찰이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경찰도 해당 물품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청조가 줬다는 금품 목록을 정리해서 남 씨 측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품 목록을 건네받는 대로 남 씨가 전 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Mimeme, Jean. 또 더블로 가. 더블 G.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지속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 내역을 확보하더니 이후엔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되거나 대가성 뇌물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면서 먼지떨이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풍재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영풍재지 주식을 3만 8천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풍재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이 인수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 1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난달 18일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고 일주일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중단시킨 문화재청 명령이 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건설사 JS글로벌 등이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 ENC 등 다른 건설회사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YTN 보도 이후 경찰이 아내의 공짜 건강검진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지난 8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수사 정보가 병원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꾸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수술 관련 영상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 측에 미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경찰이 오늘 올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한 듯 내어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강제 수사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직을 걸고 병원장에게 알려준 정보라고까지 암시하면서 보안을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하루 뒤에 진행됐고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훤히 알고 철저히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병원과 수사팀장 모두 전혀 모르는 사실이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압수수색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사건이 되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날지 모르고 이게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거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저는 몰라요, 그런 사실.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하는 서부경찰서 사건 책임자 역시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생명으로 수사방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관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먼저 떠나보낸 가족의 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분유 10여 기가 무단으로 파헤쳐지고 이장된 건데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푸른 잔디가 무성했던 공동묘지가 황폐한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흙무더기 위엔 초록색 그물망이 덮였고 깨진 비석 조각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씨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았다가 벌초할 묘소가 사라져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3시간 동안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아낸 건 아버지 묘소 번호가 적힌 푯말이 전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이제 좀 자식된 도리로서 속이 많이 상했죠.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서 아버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B씨 역시 40년 넘게 살뜰히 관리해온 남편의 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6세 혼자 돼가지고 애들 둘을 키우면서 묘 하나만큼 해마다 벌초를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구청에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사 번호도 남겨놨어요. 이곳은 원래 경기 용인시가 운영하던 공동묘지 부지로 지난 2021년 민간업체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업체는 연고자들과 합의해 전체 분묘 중에 270여 기의 이장을 마쳤는데 남은 분묘 가운데 19기가 불법 이전된 겁니다. 공동묘지 한쪽 구석엔 이장된 곳을 표시한 듯한 푯말 19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 없이 이장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무단 이장 피해자들은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를 의심하는 가운데 경찰 역시 업체와 불법 이장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아직 이장하지 않은 20기는 거의 무연고 묘지라면서도 불법 이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체 대표는 경찰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떠나보낸 가족을 기억할 공간마저 송두리째 파헤쳐진 피해자들은 경찰만 바라보고 있지만 현장엔 CCTV도 없어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YTN은 대전시 추모공원이 자격이 없는 법인과 14년 동안 계약을 이어왔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영농법인이 단순히 용역 계약을 따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설 일부를 운영한 정황들도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묘 업무를 볼 수 없는 영농법인과 14년 동안이나 용역 계약을 맺어온 대전 추모공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가끔 일이 필요할 때 용역을 줬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로는 영농법인이 추모공원 운영 일부에 참여해온 거로 추정되는 근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영농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전시 추모공원 관리사업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이곳 추모공원 안에는 영농조합 장묘 사업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던 법인 주소지도 지난 2020년 아예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전 추모공원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이 법인은 추모공원 내 매점도 운영해 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시설관리공단에 영농법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 맞지만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건지는 잘 모른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사실상 해당 영농법인이 추모공원 일부에 대해 위탁 관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영농법인과 맺은 각종 계약 규모는 YTN이 확인한 것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매점 운영 등 기타 수익까지 고려하면 14년 동안 올린 불법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 제보자는 법인을 해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청과 산하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감사와 재정감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이미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과 다른 상급기관들에도 계속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소변 테러.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던 숙소 곳곳에 소변을 뿌려놓고 떠났다는 제보가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출국을 해버린 터라 업주는 처벌도 배상도 기대하지 못한 채 속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입니다. 남성 2명이 방 안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체크아웃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방을 확인해본 업주가 굳은 얼굴로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사흘 동안 방을 썼던 외국인 투숙객이 방 안 곳곳에 소변을 뿌려둔 겁니다. 냄새가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아 잡혀있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썼던 해외 숙박 앱을 통해 경위를 물어봤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나. 거기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죠. 숙박 앱은 해당 투숙객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소장도 내봤지만 이미 출국한 만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만큼 해외 경찰과 공조하기엔 무리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신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걸 갖다가 제2국시에 통보해달라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요. 결국 처벌도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비슷한 소가리를 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분쟁이 생기면 금방 출국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숙박업계는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우리 업주들이 피해는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제재를 좀 하는 방법, 보완적인 제도를 좀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만큼이나 숙박업계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수원 나들목을 달리던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에 있던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크게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을 포함해 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하행선 5차선이 전부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8km 이상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 10분쯤엔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에 있는 도로에서 초중등학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4명과 초등학생 9명,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조금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은 별다른 부상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학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시내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의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던 제도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을 책임졌는데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용 대상엔 선천성 기형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현재 3천만 원인 국가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보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과 국가보상금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의료계와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휴가철과 황금 연휴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 여행 교통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6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6조 9,3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여행 교통 서비스가 지난해보다 32.1% 증가한 6조 4,24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였습니다. 거래액 비중을 보면 음식료품이 13.8%로 가장 많았고 음식 서비스가 12.1%, 여행 교통 서비스가 1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12억 4천만 달러 더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28억 7천만 달러, 한화 554억 원 규모로 9월 말보다 12억 4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러시아,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36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8% 오른 2,368.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9% 오른 782.0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회 연속 금리 동결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란 평가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0.5원 내린 1,322.4원의 장을 닫았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 누적 확진 사례가 오전보다 한 건 늘어난 7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 7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발생 지역인 충남 서산 한우 농가 한 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3건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이 전국 모든 농가에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후 2시 기준 접종률은 68.8%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로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시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69건으로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신발이 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만의 유형을 보면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이 25.6%, 취소 환불 지연과 거부가 23.5%, 제품 하자, 품질 관련이 21.3% 등이었습니다. 국내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 3천억 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11월에서 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만 1,300여 대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6%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소비가 둔화하면서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브랜드별 신규 등록 대수는 벤츠가 6,600여 대로 가장 많았고 BMW와 볼보, 아우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사회가 유럽연합 EU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합병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합병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의 항공사 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랜만에 뉴스큐 나오셨는데 아까 경제 뉴스에서 막 관심 보이셨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일단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인가를 좀 얘기하기 전에 합병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구분응선 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전 아직까지도 좀 지난한 작업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뭐 대형 국적기,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규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이 산업은행 돈이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2020년이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고요. 딱 3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아시아나에 투입한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색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국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해운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어떤 대규모의 기업 결합, 이 M&A가 있을 때는 각국 해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만에 하나 M&A를 하게 되면 순위로 따지면 거의 한 세계 7위 정도로 에어프랑스도 그냥 제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 14개 국가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뭐 중국 통과 하다가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일본. 근데 이 세 곳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제 같은 경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산이 바로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이 화물 부분,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까지 넣어서 두 개를 합칠 수는 없다. 이거 팔아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공시적인 것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유럽의 알짜 노선, 우리가 보통 알짜 노선이라고 하면 뭐 파리 무조건 꼽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마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 노선은 중복 노선 아니냐. 그러면은 한 곳은 반납해라. 이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다 가니까요. 그런데 뭐 노선 반납이 상대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 화물 부분,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 매각은 아시아나 자체의 노조라든가 이사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시아나의 굉장히 또 알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아나 자체의 이사회에서 화물 부분을 매각해도 된다라는 이제 이사회 결정이 나서 이제 한 걸음을 또 앞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고비는 당장은 좀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사회에서 팔겠다고 한 거지만 화물 부분을 떼가려면 사겠다는 곳이 나와서 사야 비로소 EU의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화물 부분만 가격을 놓고 보면 한 5천억, 많이 잡아서 7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020년, 21년 코로나19 당시에는 실제로 화물 운송이 항공업계를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최근 들어서는
이 화물 부분이 또 그때 코로나19 때만큼 네. 매력적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 있고 이걸 과연 누가 살 것인가? 저는 이제 TA 항공을 되게 유력하게 봤는데 현재 뭐 TA 항공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이거 하나가 자신들의 네.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화물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이제 누가 그걸 사가야지 이 대목이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걸 이제 가짜 외국계, 뭐 지분이 약간 섞인 외국계가 가져갈 경우에는 일종의 또 국부 유출 논란도 나올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이제 제가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까다로운 이유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있고 네. 일본이 남았거든요. 네. 두 나라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호락호락하게 통과시켜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의 산을 넘고 나면 그다음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거기도 알짜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게 뉴욕, 뭐 LA, 시카고. 예, 뭐 시카고는 거기 5대 노선에는 없어요. 시애틀, 또 샌프란시스코, 뭐 호놀룰루 요 정도인데 예. 여기에서 또 아마 여기 이쪽도 중복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배제해라 뭐 네.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만 일본은 좀 그래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쉬운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왜냐면 일본은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일본 쪽의 어떤 부분은 좀 침해하지 않을 것, 뭐 그런 부분을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합병 승인도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두 개 기업이 뭉치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굳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저 아시아나를 또 뭐 인수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뭐 전략적인 지배구조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이번에 대한항공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또 화세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돈은 이미 수조 원이고 아시아나는 번 돈의 절반을 이자 내야 되니까 네. 어찌됐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거고요. 한진 같은,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진칼에 공격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뭐 경영권 방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 지배구조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M&A를 성사시키려는 뭐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알짜 노선 내주고 또 화물 사업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상착분이 승리가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뭐 비판적인 시각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자, 그 이후에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항공업계 판도도 한번 예상해 보는데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LCC가 있고 뭐 또 아시아나 갖고 있는 또 LC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통합되고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아마 초대형 LCC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되겠죠. 이미 상당 부분 덩치를 불린 네.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진에어가 있고요. 아시아나에 뭐 많이 가신 에어 부산, 뭐 네. 에어 서울 아마 합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 사이즈도 몸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LCC라고 해야 될까? 뭐 대형 LCC들의 이제 탄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네. 아마도 많은 뭐 시청자나 국민들의 관심은 가격은 티켓 가격은 뭐 이거 하나가 지금 그렇죠, 예.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합병한다 하더라도 국내선 가격은 뭐 이게 독점 때문에 뭐 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선은 이제 워낙 많은 LCC들이 이제 네. 자리를 갖췄기 때문인데 국제선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국제선은 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에 뭐 어떤 여력으로도 따라잡을 이제 그럴 이 항공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공정위가 승인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19년 대비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 티켓 가격은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공정위는 이제 기업 결합 심사 통과의 승인의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10년간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두 곳이 합병했다 하더라도 막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티켓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2030년이 또 멀지만 금방 또 도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독점적인 그런 항공 지위를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방금 말씀 티켓 가격 말고 아까 노선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그렇죠. 아마 근데 노선을 반납했을 때 이 정도에 뚱뚱하다면 아마 저비용 항공사들이 네. 몇 개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들 보면 우리 LCC가 그렇습니다. LCC가. 우리 지금 현재 대형 LCC 중에서도 네. 뭐 호주까지도 이미 날아가는 운행하는 그런 LCC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 반납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저는 국내 대형 LCC들과 이제 합의를 통해서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EU는 통과를 했지만 앞서 미국과 일본이 남았고 어느 한 군데라도 반대한다고 나면 이제 합병이 좀 불가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1조 원 넘는 부채가 있어서 다른 데가 삼키기에도 좀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일종의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뭐 산업은행도 그렇고 공중에도 그렇고 해서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이것도 이제 늦춰준 겁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제 기업 결합 신설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딜을 할 때는 좀 우리 쪽에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저 두 곳이 2024년 12월까지는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유럽연합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전략적 차원으로 좀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뭐 화물도 팔아 지금 뭐 중복 노선도 반납해 뭐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의뢰 입장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뒤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물론 우리가 승객 입장에서 항공기를 이용합니다만 또 국적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좀 그 기업들을 좀 걱정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주가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각 결정으로 아시아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하락 요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주가 전망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5,000원대, 15,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도 이미 이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세적 하락이고 뭐 최근에는 유럽연합 통과했다라고 할 때 급등했다가 근데 화물 매각 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급락했다. 이제 이런 어떤 주가의 급등락도 있고요. 더 이번 M&A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한진칼의 주가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막 기업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산업은행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만에 하나 이번 딜이 또 잘못되고 난항을 겪게 된다면 이제 한진칼을 놓고 펼치는 또 한 번의 지분싸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의 아시아나와 한진칼의 주가가 이번 딜 합병 기업 결합 심사의 과정과 함께 상당 부분 좀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겠다 이런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만 일부 언론에서 구분응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첫걸음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남은 합병 과정에서 네. 좀 관문이 된다면 어느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화물 이번에 노선 판 거 이 매각을 여기가 거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국내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급물살을 타는 구분홍순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게 돼서 살 사람이 안 나타난다. 이 아시아나 화물 예. 부분. 그럼 상당 부분 시간은 늦춰지게 되고 그걸 오히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또 공격하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한항공 합병 문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개를 공격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검은 맹견이 작고 하얀 개에게 달려듭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주인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친 반려견 주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못 가요. 저 방향으로도 못 가요. 맹견 주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자꾸 얼른 가지. 이 맹견이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던 반려견이 물려 죽고
반려견 주인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6년 전에도 산책 나온 개 한 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습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놓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안락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기질평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안락사 방법이나 이와 함께 맹견의 출입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빈대 신고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빈대를 발견했을 때 신속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인천시도 빈대가 곳곳에서 출몰하면서 찜질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관할구청과 함께 한 달간 합동위생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찜질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탕 48곳과 객실 수가 20개 이상인 숙박업소 709곳입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인천시 서구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누가 더 진하게 실패했을까? 나의 실패담을 널리 자랑하는 망한 과제 자랑 대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와 학생 동아리가 함께 주최한 대회인데요. 기계공학부와 석사과정 중인 한 대학원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 티코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경험을 공유했고, 주식 투자로 바닥을 찍었지만 그보다 아래 지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실패담도 소개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왜 이런 행사를 기획했을까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야구 선수가 한 3할 타자면 되게 잘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충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번 치었으면 3개 정도 붙고 7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혹시 아직 실패를 많이 안 해봤다면 그걸 더 걱정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하기도 하거든요. 실패를 실컷 해봐라. 젊었을 때 신나게 실패를 해보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위한 엄청난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 깊은 실패담은 뭐였을까요? 대상격인 이른바 연구 대상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문진우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제는 I'm fine, thank you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때 제가 받은 주제 같은 경우는 폐암의 뇌전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주제고 데이터도 잘 나와가지고 연구 신나게 잘 해왔습니다. 18년도 여름이었어요. 되게 한번 크게 쓰러졌거든요.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우뇌에 직경 1cm짜리 혈관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두개골 우측에 직경 5cm짜리 커다란 구멍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도 일단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이 발표 제목이 I'm fine, thank you였죠. 그래서 저는 fine, thank you 하냐? 네. 그래도 그럭저럭 fine, thank you 합니다. 여러분들도 fine, thank you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부디 fine, thank you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짧은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회 제목은 망한 과제 자랑 대회였지만 어찌 보면 망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자랑 대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패 속의 희망, 오늘도 파인 땡큐입니다. 네, 부산 도심 현금 인출기에서 50대 여성에게서 돈을 뺏으려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대학가, 그것도 퇴근 시간 무렵이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부스에 50대 여성이 들어갑니다. 곧이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60대 A씨가 여성을 따라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스를 빠져나온 A씨가 달아납니다. 안에서 A씨는 현금을 뽑아서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여성이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순찰차가 주변을 지나고 있었지만 상황을 곧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부스가 있는 곳은 대학가이고 당시는 퇴근 시간이어서 오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강도 행각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깨와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해 2시간여 만에 근처 빌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천한 지급은 없고 지나가다가 생활고에 많이 찝다치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찾아라고 했는데 이제 반항하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네,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 동안 돌보던 끝에 살해한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아내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2017년 9월부터 5년 6개월 정도 아내를 돌봤고 피해자의 병세가 나빠지자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또 난민촌 공습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절반의 병력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지상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건물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인 사람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들추며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모여있는 가자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학교 부근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이어 사흘째입니다. 가자 중부 알브레이즈 난민촌도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땅바닥엔 큰 웅덩이가 여기저기 패이고 주변엔 나만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 군사 지도자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40명이 넘는 민간인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내건 지상전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아직 전력의 절반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지상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עצים את הפעילות ולהתקדם על פי התוכנית והיעדים שהצבנו לעצמנו. הקרב מתקדם כפי שתכננו.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터널 파괴를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을 살상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폭발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육군이 이미 100여 개의 터널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개시 4주 만에 대중 연설을 합니다.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확전의 열쇠를 쥔 헤즈볼라의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연설이 현지 시각 오늘 오후 3시, 한국 시각 밤 10시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방송된다고 전했습니다.
나스랄라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특대형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열을 올리며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행위를 계속 묵인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숫자만을 전하며 인도주의 위기까지 겹쳐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터진 뒤 미국이 중동 평화의 원수라며 연일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등 46명을 태운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오후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요르단에 파견했던 항공 자위대 소속 수송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이륙해 일본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송기에는 한국인 15명을 비롯해 일본인 20명, 베트남인 4명, 대만인 1명과 이들의 외국 국적 가족 6명이 탑승했습니다. 수송기는 오늘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북부 블로뉴 시르메르의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7km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폭풍입니다. 대형 트럭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서양에 면한 브루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Ce qui est certain, c'est qu'il faut continuer à faire attention, puisque pour la Normandie et les Hauts-de-France, jusqu'à 18h, 20h, il y aura des vents extrêmement violents. Et donc, cette période de tempête n'est pas terminée. Il faut continuer à être...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일대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프랑스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서북부 겐트에서는 5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We hebben vanuit de stad gecommuniceerd en inderdaad gevraagd aan iedereen van binnen te blijven, van parken te vermijden, van begraafplaatsen te vermijden, plekken waar hoge bomen staan en ons zo voorzichtig mogelijk te gedragen.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서도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나대 그거면 세상 뒤집어 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꿈과 희망 자체를 실현시켜주신 분이 같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CEO 조희팔 회장님을 모셔봤고 임대 배당금 충실히 잘 나오고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실질적인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배당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미리 알고 있던 조희팔은 증거를 모두 없애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항상 이제 그 배당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심을 전혀 안 했고요. 피해자들이 그토록 찾던 조희팔은 도주 3년 만에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조 씨의 사망은 의문투성이었다. 사망했다던 조희팔을 중국 칭다오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조희팔의 밀항을 도왔던 조카는
갑작스레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사이 조희팔의 최측근은 구속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나왔지만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0시 15분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희팔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KT가 벼랑 끝에서 반격에 성공한 가운데 NC와 KT가 잠시 뒤 6시 30분부터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포스트 시즌 6연승을 달리던 NC는 어제 3차전에서 일격을 당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3차전 무득점에 그치며 타선이 차갑게 식은 가운데 올 시즌 KT전 3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4.76을 기록한 송명기가 선발로 나섭니다. 탈락 위기에서 반격에 성공한 KT는 에이스 쿠에바스가 사흘만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모레 개막합니다. 지난 시즌 막강한 전력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이 전력 누수 없이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농구 대들보 박지수가 건강하게 돌아온 KB도 우승컵을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다양한 포즈로 팬 앞에 올 시즌 각오를 드러내는 감독과 선수들. 단연 주목받은 두 팀은 이번 시즌 양강 전력으로 꼽히는 우리은행과 KB입니다.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은 올 시즌도 우승 후보로 손색 없습니다. 리그 공헌도 1, 2위였던 김단비와 박지현이 건재하고 백전노장 포워드 김정은이 하나원큐로 이적했지만 신한은행에서 가드 유승희를 영입해 전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작년 시즌같이 우리은행만의 스타일의 농구를 좀 잘 하자고. 우리은행보다 더 주목받는 건 여자농구 보물센터 박지수가 귀환한 KB입니다. 박지수는 지난 시즌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초중반 결장했고 복귀 뒤에도 손가락을 다쳐 우리은행과 진검승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건강한 몸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박지수를 앞세워 2년 만에 왕좌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저희랑 경기하는 5개 구단 팀들한테 노란색이라는 건 정말 악마 같고 또 정말 지긋지긋한 색깔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서 지난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합작한 주역에서 다시 적으로 만난 박지수와 김단비 두 에이스의 자존심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프기 전처럼 좀 팬분들이 보시기에 좀 저다운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고 쉽게 MVP를 탈 수 없게 제가 계속 지수를 좀 괴롭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좀 강력한 한국의 진짜 보물이 될 수 있게. 미국 여자 프로농구 출신 키아나 스미스를 앞세운 삼성생명과 지난해 준우승팀 BNK도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낼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충도를 예고하는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는 모레 우리은행과 BNK의 맞대결로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은 이사회를 열고 플레이오프를 종전 3전 2선승제에서 5전 3선승제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리그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맞붙는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3승을 거두는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사회는 또 자유계약 선수 대상자 협상 기간을 총 30일에서 20일로 조정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며 날씨 변덕이 참 심한데요. 연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기승인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에 산발적인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우락가락 이어지겠고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일부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이 16도, 부산은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대체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이 21도, 대구는 20도, 광주는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